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예, 호기심도 죄입니다. 주말 동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요. 속칭 인하대생 사망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일단 피의자는 어제 저녁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오늘 짚을 내용은 이 무차별적인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인 학교가 특정이 되면서 세인들의 호기심이 더 커져버린 상황인데요. 피해자라는 키워드와 함께 얼굴, 사진, 학과 등의 단어를 함께 검색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온라인상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신상을 캐고 또 모욕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묻는 글들과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을 알려주겠다면 소위의 낚시성 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제목을 올려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면수심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향해 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느냐, 옷차림은 어땠느냐라는 식의 2차 가해성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글들을 걸러내지 않고 올려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행태도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한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5일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언론이 여대생, 나체와 같은 이런 선정적인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피해자 혈흔 자극이 담긴 사진까지도 내건 기사도 많았고요. 이런 기사들은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의 그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에도 어긋나는 건데요. 자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상업적 목적이 언론의 윤리보다 앞서는 행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 논리가 윤리를 팽개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호기심도 죄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예,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문제 국가인권위가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현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 상한선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자. 이게 지금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 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소년 사건 재범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화,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자라는 건데요.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강력범죄 건수가 8,474건입니다. 이는 2020년보다 약 1,000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연령 하한의 근거로 이걸 제시를 했지만 2017년, 2018년은 6,000명대로 비슷한 추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의 증가세가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등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탓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이걸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또 요즘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집도 커져서 옛날의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이거는 과학적 논쟁이 여전합니다. 몸은 커져도 뇌의 성장, 즉 사고력의 성장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오히려 권고하고 있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연령을 낮춰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이 될 것이라는 근거도 여전히 불충분하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연령을 낮췄는데 그때도 범죄율이 낮춰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다시 그 연령을 낮추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년 범죄를 줄이고 교화가 목적이라면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두고 치열한 토론과 사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화가 일단 먼저 지금 제대로 교화를 하고 있는 것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어린 소년들의 빨간 줄 그어가지고 네. 그러면 교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사회가 품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평생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 마지막 이슈가 뭐죠? 예,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예외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초과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 11곳에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단 한 건의 행정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나
있나 보니까 이 시행 규칙 내에 배출 시설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 그 소성 시설, 이거는 시멘트 반제품을 생산하는 가마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소성 시설을 가동 개시, 재가동 이후에 8시간을 틀고 또 가동 중지 이후 2시간 동안은 초과 배출을 해도 예외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서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면은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초과 사례 중 63.8%에 이르는 1,111건은 이런 예외 사례를 인정되지 않았지만 또 역시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특례에서 초과 사례가 3회 연속 이상 기록되거나 일주일에 8회 이상 확인될 때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빈틈이 많아서 맘만 먹으면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을 해놓고도 행정처분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 환경부가 이 과학적 기준과 업계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 배출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그동안 업계 수용 가능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왔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시멘트 산업의 특성상 단양 제천 일대와 강원도 삼척, 동해 일대 이런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가 늘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네. 이번 참에 이 문제 좀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수용 가능성에만 초점을 네. 맞춰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규제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게 워낙 그 폐 질환과 호흡기 질환과 연결돼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번만큼은 좀 꼭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